청해부대원이 전원 귀국했습니다. 14명은 국군 수도병원 등으로 이송됐고 287명은 치료센터에 수용됐는데 군 통수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은 안이한 대처를 지적했습니다. 오늘 오후 6시까지 1,442명이 확진돼 최다 기록이 또다시 깨질 전망입니다. 50대 백신 예약이 진행되고 있지만 먹통 사태가 반복되고 있는데 잇따르는 백신 난맥상 짚어봅니다. 1조 원대 펀드 사기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가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차량을 탁송하던 트럭이 제동장치 이상으로 횡단보도를 덮쳐 공공근로에 나선 80대 3명이 숨지고 9명이 다쳤습니다. 장애인 최초로 히말라야 8,000m급 14자 등정에 성공한 김웅빈 대장이 하산 도중 실종돼 수색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구조 작업 중 줄이 풀려 추락해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도쿄올림픽 개막 사흘을 앞두고 음악 감독이 사퇴하는가 하면 후원을 맡은 일본 기업도 줄줄이 불참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공수처가 이규원 검사의 윤중천 면담 보고서 허위 작성 관여 의혹을 받고 있는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자택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부대원 82%가 코로나에 감염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청해 부대원들이 급히 파견돼 수송기를 타고 오늘 전원 귀국했습니다. 불행 중 다행한 일입니다. 하지만 이번 사태 과정에서 군 당국이 보여준 대처의 수준은 두고두고 논란이 될 것 같습니다. 귀국한 부대원들은 상태에 따라서 여러 병원과 시설로 나눠져 수용됐는데 국군 수도병원에 나가 있는 저희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자, 구민성 기자, 수도병원에 입원한 병사들은 어떤 정도의 상태입니까? 네, 이곳에 입원한 장병은 모두 4명으로 중등도 수준의 증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증까지는 아니지만 경증보다는 심각해 면밀한 관찰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추가 모니터링이 필요한 10명은 대전 국군병원으로 후송됐고 나머지 경증이거나 미확진 상태의 287명은 지방 소재 군과 민간 생활치료시설 2곳으로 이동했습니다. 재검사 결과 양성이 나오면 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되고 음성 판정이 나면 군 내부 격리시설로 이동하게 됩니다. 앞서 청해부대원 301명 전원을 태운 공군의 급유 수송기 2대는 오늘 오후 5시 30분쯤 서울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지난 15일 첫 확진자가 나온 지 닷새 만입니다. 현지 검사를 기준으로 301명 가운데 확진자는 247명이었고 50명은 음성, 4명은 판정 불가 상태입니다. 음성 판정 50명에 대해서도 잠복기를 감안해 민간 생활치료시설인 국방어학원 1인실에 격리 수용했습니다. 군과 방역당국은 함정 내 집단 감염이 어떻게 일어난지에 대해서도 역학조사를 벌일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국군 수도병원에서 TV조선 구민성입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군의 대응을 질책했을 뿐 정작 본인은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백신을 맞힐 방법이 없었다는 당초 군의 해명도 핑계에 불과했다는 사실이 하나하나 드러나고 있습니다. 방법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의지가 부족했던 겁니다. 서욱 국방장관은 오늘에서야 뒤늦게 노력에 부족함이 있었다고 사과했습니다. 김복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방부는 청해부대에 백신 공급을 못한 이유로 제약사와의 계약 조건상 백신 9개 반출이 어렵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방역당국은 가능하다고 반박했습니다. 저희 군인에 대한 접종이기 때문에 제약사와 협의를 해서 백신을 보내는 것은 문제가 없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방부는 또 백신은 초저온 냉동 보관이 필요해 운반과 선상 보관이 곤란하다고 했지만 30살 미만 장병이 접종하는 화이자의 보관 기준이 최근 영상 2에서 6도로 완화됐고 분량도 600여 회분에 불과해 수송기로 공수하는 게 어렵지 않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군이 적극적으로 나섰다면 다른 해외 파병 부대처럼 유엔 등을 통해 현지에서 백신을 맞힐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해외 파병 부대를 지휘하는 합참은 문무대왕함 출항 이후 5달 동안 백신 접종 계획을 단 한 번도 세우지 않았습니다. 결국 오늘 김부겸 총리와 서욱 국방장관이 사과했지만 군 통수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은 사과하지 않고 군의 대응을 지적했습니다. 국민의 눈에는 부족하고 안이하게 대처했다는 지적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야당은
대통령이 사과하고 국방부 장관에 대해 마땅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TV조선 김보건입니다. 수도권에 새 거리두기 4단계를 적용한 지 일주일이 넘었습니다. 정부는 당초 2주일을 지켜보고 다음 단계를 결정할 예정이었지만 아직은 확진자가 줄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본격적인 휴가철이 시작되면서 비수도권의 확진자 비중이 계속 커지고 있어서 방역 당국을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일단 4단계 연장은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 그래서 많습니다. 황병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남 김해의 유흥주점. 하루 새 확진자 16명이 추가돼 누적 확진자는 188명으로 늘었는데 델타 변이까지 확인됐습니다. 확산 범위가 넓은 집단 감염 사례에 대해서는 델타 변이 바이러스로 간주하고 대응하겠습니다. 어제부터 4단계로 격상된 강원도 강릉에선 외국인 추적 검사에서 11명이 확진됐고 이들을 통해 내국인 20명도 감염됐습니다. 외국인들은 수도권에서 델타 변이 감염자와 접촉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처럼 델타 변이가 빠르게 퍼지면서 지난주 국내 검출률은 33.9%로 늘었습니다. 델타 변이의 점유율, 우세 변이화가 되는 것도 점점 더 가속화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수도권의 새 거리두기 4단계를 시행한 지 일주일이 넘었지만 이번 주 들어서도 확진자는 계속해 증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6시까지 잠정 집계된 확진자는 1,442명으로 또다시 최다 기록이 깨질 것으로 보입니다. 방역 당국은 이번 주 확진자 발생 상황을 좀 더 지켜본 뒤 다음 주부터 적용할 수도권 거리두기 단계를 결정한다는 계획이지만 재연장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TV조선 황병준입니다. 어젯밤과 오늘은 53살, 54살 된 분들이 백신 접종 예약을 했고 이어서 오늘 밤 8시부터는 50세에서 52세까지 백신 예약이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이번 역시 접속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한꺼번에 수백만 명이 접속을 하는데 감당할 수 있는 서버 용량은 30만 명 수준에 불과하다 보니 이런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는 합니다만 당하는 국민 입장에서는 무더위에 짜증이 날 만도 하죠. 박상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8시 정각. 예방접종 시스템 접속을 시도했지만 접속자가 몰리면서 대기 시간이 1000분으로 나옵니다. 어젯밤 53에서 54세 예약은 최대 1000만 명이 몰리자 아예 밤 10시로 늦췄습니다. 그러니까 10시까지 저희가 시스템 중단을 하고요. 서버에 대한 증서를 기존에 4대 있던 서버의 양을 10대로 늘려가지고 대응을 했었고요. 그래도 새벽까지 접속 대기를 해야 했습니다. 9시, 10시, 11시, 12시 제가 한 5시간 걸린 거죠. 그거를 저녁 먹고부터 계속 핸드폰, 그다음에 노트북 이렇게 2개를 다 켜놓고 했거든요. 방역 당국은 600만 명까지 접속 대기를 할 수 있게 클라우드 서버를 늘렸습니다. 하지만 예상보다 많은 1000만 명이나 몰린 데다 동시 처리가 30만 명에 불과한 예방접종 시스템 서버 자체는 늘리지 않았습니다. 엄청난 병목 현상이 불가피했던 겁니다. 여기다 당국이 날짜 코드를 잘못 입력해 상당수는 예약을 하지 못하는 일까지 생겼습니다. 질병관리청은 뒤늦게 예방접종 시스템 서버를 늘리기 위해 입찰 공고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최소 한 달 이상 걸릴 전망이어서 약 1,900만 명에 달하는 18에서 49세 예약대는 더 큰 혼란이 우려됩니다. TV조선 박상준입니다. 이렇게 백신 예약 사이트가 지난주에 이어 이번 주에도 또 말썽을 부리면서 수백만 명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백신 수급에 차질까지 생기면서 50대가 맞을 백신 일부가 모더나에서 화이자로 바뀌기도 했죠. 당장 3분기 접종은 물론이고 20대부터 40대까지의 접종에도 연쇄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닌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의 포커스는 백신 예약 난맥상에 맞췄습니다. 백신 예약은 혼선의 연속이었습니다. 기술 오류가 반복되고 정부 발표도 오락가락하면서 혼란이 가중됐죠. 55에서 59세 모더나 백신 예약이 시작된 건 지난 12일. 새벽부터 80만 명 넘게 몰리면서 접속 장애가 생겼고 결국 오후 3시쯤 예약이 중단됐습니다. 대단히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좀 더 분산돼서 그런 불편함을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예약 방식에 대해서도 이틀 뒤인 14일 저녁 예약이 재개됐지만 3시간 가까이 접속이 끊겼죠.
정부는 과도한 접속자 수를 탓했습니다. 특정 시간대에 굉장히 많은 접속자가 몰린 것이 아마 가장 커다란 원인이라고. 정부는 백신 예약이 선착순이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가 비판을 받았는데 이뿐만이 아닙니다. 지난 14일까지만 해도 비밀 유지를 이유로 밝히지 않던 백신 수급 일정을 다음 날인 15일 갑자기 공개해 들의 불신을 키웠죠. 당초 모더나를 맞는다고 밝혔던 50대 접종 계획도 수급 차질로 일부 바뀌었죠. 화이자 백신을 당겼으면서 돌려막기라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수급 상황에 대한 탄력적인 대응과 50대 대상 예방접종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같은 mRNA 백신인 화이자 백신을 같이 활용하도록. 정부는 7, 8월 들어올 모더나 백신에는 변동이 없을 거라고 했지만 장담은 어렵습니다. 당겨 쓴 화이자마저 부족해지면 3분기 접종까지 연쇄적으로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죠. 온라인에서는 백신 가지고 장난하냐, 30, 40대는 대체 언제 맞냐는 등 불만이 폭주했습니다. 물량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민들한테 이제 설명하다 보니까 방법이 자꾸 바뀌잖아요. 과연 나한테까지 그게 물량이 올까? 반복되는 기술 오류와 정부의 오락가락 발표가 방역 당국에 대한 불신을 키우는 건 아닌지. 뉴스나인 포커스였습니다. 공수처가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의 집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김학의 전 차관 수사에 단초가 된 건설업자 윤중천 씨 면담 보고서를 위조하는 데 관여했다는 의혹이 있어서 공수처가 자료 확보에 나선 겁니다. 사의를 밝힌 상태이기는 하지만 현직 민정비서관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하면서 청와대의 부담이 커지게 됐습니다. 주원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도 광명시 한 아파트입니다. 오늘 오전 공수처 수사관들이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의 집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공수처는 이 비서관이 이규원 검사가 윤중천 면담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특정 언론에 유출하는 과정에 관여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 수사에서 위조 의혹이 제기된 이규원 검사의 윤중천 면담 보고서는 김학의 전 차관 재수사에 근거가 됐습니다. 공소시효가 남은 범죄 행위가 있다면 반드시 엄정한 사법 처리를 해주기 바랍니다. 공수처는 지난 3월 중앙지검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뒤 공제 3호 사건으로 입건해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공수처는 이규원 검사를 3차례 소환 조사했지만 이광철 비서관은 아직 부르지 않았습니다. 공수처는 청와대에 대해서도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지만 청와대는 국가보안시설이라 임의 제출 방식으로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했습니다. 공수처는 오후 6시 30분까지 압수수색을 시도하다 철수했는데 실체적 진실규명을 위해 이 비서관 사무실에 압수수색이 필요하다며 내일 다시 압수수색 절차를 재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주원진입니다.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의 주범인 김재현 대표에게 1심 재판부가 징역 25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다른 관련자들에게도 적지 않은 책임을 물었습니다. 수많은 선량한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안김으로써 자본시장을 교란시켰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입니다. 하지만 정작 국민적 관심을 모았던 정치권 연루 의혹 수사는 아직도 제자리입니다. 장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공기관 채권에 투자하겠다며 1조 원대의 돈을 모은 뒤 부실 채권 인수 등에 사용한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 법원은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벌금 5억 원에 추징금 751억 원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약 5천억이 넘는 피해가 발생했고 다수의 피해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준 자본시장 교란 사건이라고 중형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옵티머스 운영진에게도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옵티머스 이사이자 청와대 전 행정관의 남편인 변호사 윤모 씨는 징역 8년, 스킨앤스킨 고문 유모 씨에게는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온 옵티머스 2대 주주 이모 씨와 운용이사 송모 씨는 각각 징역 8년과 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불거진 일명 펀드 하자 치유 문건과 관련해
정관계 로비 의혹은 검찰이 추가로 규명해야 할 사안입니다. 해당 문건에는 최동욱 전 검찰총장과 이현재 전 부총리 등의 이름과 역할이 적혀 있었지만 수사는 제자리 상태입니다. 또 구속된 윤모 변호사의 배우자인 이모 전 청와대 행정관이 옵티머스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밝히는 것도 남은 과제입니다. TV조선 장윤정입니다. SNS 단체 채팅방을 만들어서 이낙연 전 대표 비방글을 올린 경기도 교통연수원 간부와 이재명 경기지사의 연관성 여부가 민주당 경선의 최대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전혀 모르는 사이라며 상식 밖의 억지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취재 결과 문제가 된 간부는 성남FC 즉 축구단 운전기사로 일하다 경기교통연수원에 간부로 채용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지사 측의 주장대로 단순한 지지자였다면 이런 방식으로 채용됐겠느냐는 의문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황정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이른바 이재명 SNS 봉사팀을 만든 것으로 알려진 진모 씨는 2017년 10월 성남FC 유소년팀 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했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시기입니다. 한 1년 정도 근무하셨던 걸로 알고 있어요. 버스 기사로. 진 씨는 이듬해 이 지사의 경기지사 선거 캠프에서 일하다 2018년 12월 경력과 무관한 경기도 교통연수원 사무처장으로 발탁됐습니다. 지난해 연봉은 1년 새 1,800만 원 오른 8,800만 원이었습니다. 별도 채용 공고 없이 이사장 추천을 통해 채용됐는데 이는 도의회 행정감사에서도 지적됐습니다. 당시 진 씨는 사무처장 임명은 경기도 승인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답했습니다. 도지사님이 전혀 모르는 사람을 누군가가 임명을 했다는 건데 도적농단이죠, 이거는. 이 지사 측은 진 씨에 대한 임명권자는 도지사가 아닌 연수원 이사장이라며 이 전 대표 측이 억지를 부리고 있다고 주장했고 교통연수원은 사단법인으로 진 씨가 민간인이라 자발적 선거운동 역시 불법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허위사실로 선거법을 위반했거나 뭐 이런 게 있으면 제가 우리 손으로라도 법적 조치해서 처리할 생각입니다. TV조선은 진 씨에 대한 추천 경위를 듣기 위해 연수원 이사장과 진 씨에게 여러 차례 통화를 시도했지만 닿지 않았습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 지지율 하락의 돌파구를 찾고 있는 윤석열 전 총장은 오늘 지역 방문 세 번째로 대구를 찾았습니다. 민주화 운동이 대구에서 시작됐다며 평가한 것까지는 문제가 없었지만 대구의 코로나 극복을 강조하면서 지역 감정으로 비칠 수 있는 발언을 해서 논란을 낳았습니다. 어떤 맥락에서 어떤 발언이 있었는지 박경준 기자가 자세히 전하겠습니다. 출마 선언 이후 처음 대구를 찾은 윤석열 전 총장은 2.28 민주운동 기념탑에서 대구는 민주화 운동이 시작된 진보적인 도시라고 했습니다. 그 시작이 바로 대구였습니다. 국민이 주인인 나라, 이 민주화 운동의 시작이 바로 이곳이었습니다. 윤 전 총장이 보수의 심장이라 불리는 대구를 대전과 광주에 이은 세 번째 방문지로 선택한 건 중도 확장을 강조하는 캠프 대선 전략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장기 구속에 대해서는 검사의 숙명이었다면서도 장기 구금을 안타까워하는 분들의 심정에 공감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다만 사면에 대해서는 원론적 입장을 보였습니다. 전직 대통령의 그 장기 구금에 대해서 안타까워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현 대통령께서 그 점을 잘 판단하실 것으로 보고 코로나 전담병원을 찾아서는 여당 의원의 대구 봉쇄 발언을 거친 표현으로 비판했는데 철없는 그런 미친 소리까지만 나오는 그 와중에 다른 지역이었더라면 정말 이 질서 있는 그 처치나 이런 그 진료가 안 되고 아마 일랑부터 일어났을 거다. 여당은 지역 감정을 자극하는 구태 정치라고 비판했습니다. 그걸 억지로 까는 정치는 완전히 구태 정치, 너무 시대에 뒤떨어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윤 전 총장이 주 52시간제의 경직성을 지적하며 주 120시간도 일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한 언론 인터뷰에 대해 여권에서 비뚤어진 노동 관점에 경악한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윤 전 총장 측은 발언 취지는 외면한 채 꼬투리만 잡고 있다고 재반박했습니다. TV조선 박경준입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국민의힘 내부 그리고 의원들과의 접촉면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일단은 정치인으로의 변신이 시급하다는 판단 때문으로 보입니다.
최 전 원장이 국민의힘에 얼마나 빨리 정착하느냐가 윤 전 총장과의 관계 설정에도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기 때문에 최 전 원장의 이런 행보에 정치권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미지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사무처를 찾은 최재형 전 원장이 직원 한 명 한 명과 눈을 맞추며 주먹 인사를 건넵니다. 토론 배틀을 통해 2주 먼저 입당한 신임 대변인단과도 만났습니다. 제가 참, 야, 이거 당에 들어오길 잘했구나. 우리 당이 아주 자연스럽게 나오네요. 우리 당이죠. 국민의힘. 최 전 원장은 입당 후 지지율 상승에 변화를 바라는 국민의 뜻이 담겨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새로운 정치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저희 앞으로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당심이 최 전 원장에게 쏠릴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당내에 지금 현재 오갈 데 없는 지지층이 또 많기 때문에 그분들도 옮겨갈 수 있고요. 캠프에는 전현직 의원들이 속속 합류하고 있는데 주일 대사를 지낸 권철현 국민의힘 상임고문, 서울시 정무부시장 출신 이춘식 전 의원 등 이명박 정부 때 인사들이 대거 캠프에 참여합니다. 이들에게 국정운영 경험은 있지만 시대 정신과 어떻게 교집합을 만들어갈지는 미지수입니다. 한편 입양에 대해 언급하지 말라는 여권의 공세에 대해 최 전 원장의 입양아들은 SNS를 통해 부끄럽지 않고 당당하다며 더 입양을 언급해야 많은 아이들이 저처럼 극복할 수 있는 발판과 밑거름이 된다고 했습니다. TV조선 이미지입니다. 차량을 탁송하던 트럭이 횡단보도를 덮쳐서 공공근로에 나선 80대 3명이 숨지고 9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경찰은 트럭이 제동장치 고장으로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선열 기자입니다. 자동차 탁송 트럭이 내리막길을 달리더니 속도를 이기지 못한 채 교차로로 그대로 돌진합니다. 신호를 기다리던 자동차들을 줄줄이 들이받고 탁송 트럭에서 떨어진 자동차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시민을 덮칩니다. 계속 빵빵거리고 내려오면서 신호 대기한 차들을 받고 그리고 그 힘으로 밀고 횡단보도 건너는 사람까지. 탁송 트럭은 횡단보도 건너편 차량 10대를 들이받고 나서야 겨우 멈춰섰습니다. 이 사고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 2명 등 3명이 숨지고 9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사망자 가운데 2명은 70, 80대 노인들로 잡초 제거 등 공공근로 근무 장소로 가기 위해 길을 건너다 변을 당했습니다. 저희도 마음이 아픕니다. 저희가 65세 이상 기초연금 대상자거든요. 일자리 장소로 이동하시는 중에 탁송 트럭 운전자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제동장치가 고장났다고 주장했습니다. 브레이크 안 잡혔다는데 파열이 된 건지 그건 감식을 저희들이 해봐야 돼요. 경찰은 국과수에 제동장치 결함 여부 분석을 의뢰하고 탁송 트럭의 고박장치와 불법 개조 등 안전관리에 문제가 없었는지도 조사할 방침입니다. TV조선 오순열입니다. 새벽 시간 불법 좌회전을 하던 대형 트럭과 10대 5명이 탄 승용차가 추돌 했습니다. 이 차에 탄 10대 5명 가운데 4명이 숨졌습니다. 박건우 기자입니다. 대형 트럭이 삼거리에 잠시 멈추더니 좌회전을 합니다. 잠시 뒤 뒤에서 달려온 승용차가 트럭 뒤쪽을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승용차는 앞부분이 형체를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구겨졌습니다. 오늘 새벽 4시 5분쯤 전북 전주시의 한 도로에서 19살 A군이 몰던 승용차가 61살 B씨가 몰던 14톤 트럭을 추돌했습니다. 트럭 운전기사는 좌회전 금지 표지판을 무시한 채 그대로 좌회전했습니다. 당시 승용차에는 부모의 차를 몰고 나온 A군과 친구 4명 등 5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이 사고로 운전자 A군 등 4명이 숨지고 나머지 1명은 크게 다쳤습니다. 주민들은 사고가 난 곳이 평소에도 불법 좌회전이 빈번한 곳이라고 말합니다. 저쪽에도 유턴하는 데가 있어요. 사람들이 저쪽 돌아가는 거 조금 귀찮아요. 경찰 조사 결과 승용차 운전자인 A군은 운전면허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트럭 운전자가 불법 좌회전을 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TV조선 박건우입니다.
장애인 최초로 히말라야 8,000m급 14자 등정에 성공한 김웅빈 대장이 하산 도중에 실종돼서 수색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김 대장이 실족 뒤에 요청한 구조 작업 중에 줄이 풀려서 추락해 안타까움을 더합니다. 장동욱 기자입니다. 열 손가락 없는 장애의 몸으로 8,000m 고봉 브로드피크 정복에 나선 김웅빈 대장. 열심히 등반 잘해서 좋은 소식 전하겠습니다. 정상에 꼭 오르겠습니다. 굳은 약속대로 지난 18일 오후 4시 58분 정상을 밟았습니다. 장애의 몸으로 히말라야 8,000m급 봉우리 14개를 제패한 건 김웅빈 대장이 처음. 하지만 기쁨도 잠시. 김 대장이 하산 도중 추락한 후 구조를 요청했다는 비보가 날아들었습니다. 전화를 당했다. 구조 요청을 한다. 그러면서 밤을 새웠다. 주마 2개가 필요하다. 그리고 무전기가 필요하다. 전화를 끊는 그런 과정에는 많이 춥다. 근처에 러시아 대원들이 구조에 나섰지만 줄이 풀리며 실패했고 항공 수색이 유일한 희망이 됐습니다. 김 대장이 활동하던 광주 산악연맹은 광주시와 함께 공동 대책위를 꾸렸고 동료들도 참담하게 상황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불굴의 사나이 이런 단어가 진짜 맞는 분이죠. 예, 오로지 가능성만 있으면 진짜 본인 말처럼 이렇게 도전하시는. 김 대장은 1991년 북미 맥킨리봉 등반 도중 열 손가락을 동상으로 잃었지만 이후에도 솔트레이크시티 동계 패럴림픽에 알파인스키 국가대표로 나서는 등 인간 승리를 증명해왔습니다. 다시 한번 기적을 써달라는 바람에 김웅빈 대장이 응답하기를 모든 산악인들이 바라고 있습니다. TV조선 장동우입니다. 마스크를 쓰고 걷자니 정말 땀이 줄줄 흐르는 하루였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내려진 폭염 위기경보가 경계로 상향 조정될 정도였는데요. 내일은 더 덥습니다. 서울이 36도까지 치솟을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노도일 기자입니다. 기진맥진의 바닥에 주저앉은 60대 남성이 구조 헬기로 옮겨집니다. 구급대원이 탈진에 쓰러진 70대 여성의 체온을 떨어뜨리려 연신 부채질합니다. 폭염으로 쓰러진 온열 질환 환자들인데 올 들어서만 온열 질환으로 병원을 찾은 환자가 474명에 달했습니다. 열화상 카메라로 본 서울 도심도 온통 30도 이상을 뜻하는 붉은색입니다. 항상 차에 아이가 여러분들이라든가 그걸 갖고 다니니까 하늘이 더우면 다른 거 말고 일하는 것도 그러지. 코로나 재확산 가운데 폭염까지 겹치면서 마스크도 건강관리에 복병이 됐습니다. 지금 제 심박수는 분당 71입니다. KF94 마스크를 쓰고 10분 동안 걸어보겠습니다. 10분 만에 심박수가 분당 111회로 올랐습니다. 체온 조절을 하는 그 주요 기능 중에 말씀과 들숨이 있어요. 마스크를 쓰고 있으면 체온과 비슷한 공기를 계속 흡입을 하기 때문에 북태평양 고기압이 몰고 온 열기에 내일 서울의 최고 기온은 36도에 이를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TV조선 노도일입니다. 지난해에도 노년층은 코로나의 폭염에 힘겨운 한여름을 보냈는데 올해는 더 힘겹습니다. 거리두기 4단계로 대부분의 경로당과 쉼터가 문을 닫으면서 더위를 피할 곳을 찾아 나서야 하는 건데요. 한지은 기자가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담벼락 그늘을 따라 어르신들이 줄지어 앉았습니다. 나가면 덥고 그냥 앉아있는 거나 일하고 있으면. 집단 감염 우려에 지난해 2월부터 탑골공원 출입이 금지되면서 그늘을 차지하는 것 자체가 경쟁이 돼버렸습니다. 지금은 못 갈 데가 없어. 거기도 문 닫아가지고 뭐 안 하고. 지금 공원도 이게 안에 못 들어가잖아. 거리두기 4단계에 경로당은 물론 무더위 쉼터도 대부분 문을 닫았습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코로나 시국에 문을 연다는 게 올바르지 않다고 판단해서 아직 문을 닫고 있습니다. 쪽방촌 사정은 더 열악합니다. 폭염에 취약한 이들을 위해 냉방 쉼터를 운영 중인 곳도 있지만 백신 접종 후 14일이 지나거나 일주일 이내 코로나 음성 판정을 받은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서울 중구 등 일부 지자체에선 취약계층을 위해 9월 말까지 폭염시 숙박시설 이용비를 지원해주기로 했습니다. TV조선 한지은입니다. 정교사 채용을 대가로 기간제 교사들에게 18억 원이 넘는 금품을 받은 사학재단 관계자와 교사 등이 적발됐습니다.
합격자들은 오답까지 서로 동일하게 기재하는가 하면은 문제풀이도 없이 답만 덜렁 적어내기도 했는데요. 결국 덜미가 잡혔습니다. 구자영 기자입니다. 경찰이 평택의 한 사립학교를 압수수색합니다. 지난해 교육청 감사에서 부정 채용 의혹이 불거진 곳입니다. 원본이에요? 경찰 조사 결과 교사 2명 등이 돈을 낼 기간제 교사를 물색하고 채용 시험 문제를 사전 유출하는 브로커 역할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제가 문제 불러줄게. 3문제 더 추가. 더 추가요? 네, 저 받아서 하고 알았지? 네, 잠시만요. 3개 문화. 합격자 가운데는 주관식 문제의 풀이 과정을 쓰지 않고도 만점을 받거나 심지어 오답까지 똑같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재단은 이 같은 수법으로 지난 5년 동안 기간제 교사 21명 등에게서 18억 8천만 원을 챙겼습니다. 타인 명의로 된 전화를 이용해서 사용했고 늦은 시간 야간이나 으슥한 뒷골목 이런 데서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탈락한 응시자들은 공정한 경쟁이 아니었다면서 분통을 터뜨립니다. 황당하고 속상하고 허탈하고 또 다음 이런 기회가 생길 때 과연 내가 신뢰하고 응시할 수 있을까? 경찰은 재단 이사장 아들인 행정실장과 교사 등 3명을 구속하고 이들에게 돈을 건넨 기간제 교사와 부모 등 26명은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TV조선 구자영입니다. 올림픽 개막을 사흘 앞둔 도쿄로 가보겠습니다. 이 도쿄올림픽 취재진은 일본에 입국하면은 사흘 동안 자가격리를 하게 됩니다. 저희 취재진도 격리에 들어갔는데 그런데 또 15분 동안 외출은 가능하다고 합니다. 일정한 권역 내에서 지나게 하면서 외부 위험 요소를 차단하는 버블 방역인데요. 이런 방식으로 과연 방역이 될까 싶죠. 일본은 이 시스템을 자신하고 있지만 저희 기자 눈에는 허술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올림픽 선수촌에서는 또 확진이 이어졌습니다. 도쿄에서 이다솜 기자입니다. 도쿄 입성과 함께 시작된 사흘간의 자가격리. 15.3제곱미터 호텔 방 안에서의 생활이 다소 답답하긴 하지만 도쿄올림픽 조직위는 편의점 방문을 위한 15분의 외출을 허용해주고 있습니다. 수기로 방번호와 외출 시간만 입력하면 호텔 밖으로 자유롭게 나갈 수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거리에 편의점 가는 길, 15분의 짧은 시간이지만 일본 사람들과의 접촉을 피할 순 없습니다. 심지어 마스크를 쓰지 않는 일본 사람들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외출 횟수에 대한 제한도 없다 보니 격리 효과에 대한 의문이 커지는 가운데 코로나 검사는 더 소홀했습니다. 취재진은 격리 기간 동안 매일 타액 샘플을 제출해야 하는데 조직위가 알려준 전화번호는 먹통이고 올림픽 취재진을 관리하는 호텔 측도 알 수 없다는 대답뿐이었습니다. 얘기는 들은 적이 없습니다. 담당 분한테 메일을 하실 수밖에 없어요. 결국 외국 취재진에게 문의해 해결 방안을 찾았는데 해외 입국자에 대한 관리 능력에 의문이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도쿄올림픽 조직위는 오늘 선수촌에서 투숙 중인 선수 1명을 포함해 9명의 추가 확진자가 나왔다고 했습니다. 이로써 올림픽 관련 확진자는 67명이 됐습니다. 도쿄에서 TV조선 이다솜입니다. 네, 이렇게 대회 시작 전부터 확진이 이어지고 일본 내 확산세가 잡히지 않다 보니까 이번 올림픽을 후원한 일본 대기업들마저 대회와 거리를 두는 모습입니다. 도요타가 개막식 불참을 선언했고 급기야 음악 감독도 사퇴했습니다. 성민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쿄올림픽 선수촌입니다. 이번 대회 최대 후원사인 도요타가 준비한 차량들이 빼곡히 서 있습니다. 그런데 도요타 측은 정작 개막식에는 참석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올림픽 TV 광고 방영도 모두 취소했습니다. Sponsors must have been struggling to support Tokyo 2020, and also that 1 year was a pretty intensive and challenging situation. 일본 최대 통신사 NTT, 파나소닉 등 다른 대기업 후원사들도 줄줄이 관전 계획을 취소했습니다. 사그라들지 않은 일본 내 올림픽 반대 여론을 의식한 걸로 보입니다. あまり日本国民としてはすっきりしないオリンピック。
여기에 개막식 음악을 맡은 오야마다 게이고 감독이 학교 폭력 가해자 논란 끝에 잦은 사퇴했습니다. 障害の有無にかかわらずいじめや虐待はあってはならない行為であるということ。 개막식을 사흘 앞두고 음악까지 바꿔야 하는 어수선한 상황입니다. TV조선 성민혁입니다. 예, 다시 국내 상황입니다. 코로나 4차 대유행이 전국으로 번지면서 여름 한철 특수를 기대했던 피서지들이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거리 두기가 강화되면서 영업 제한은 물론 피서객마저 뚝 끊기자 가게 문을 닫고 눈물의 휴가를 떠나는 상인들도 적지 않습니다. 이승훈 기자가 그 안타까운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강릉 시내 상가거리입니다. 식당 문은 굳게 닫혔고 임시 휴업 문구가 내걸렸습니다. 바로 텅텅 비고 그래서 닫아놓는 게 낫죠. 인건비가 안 나오니까. 거리두기 4단계 여파로 손님이 뚝 끊기고 영업도 어렵자 아예 휴가를 떠나는 가게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뭐 8시까지 3시간을 하라는 것은 진짜 말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문을 아예 닫고요. 나흘 전 문을 연 해수욕장도 사실상 개점 휴업 상태입니다. 해수욕장이 문을 열었지만 해변 상가거리에는 이렇게 오가는 피서객을 찾아보기도 어렵습니다. 숙박시설은 예약 취소가 빗발칩니다. 큰일 났어요. 뭐 예약 다 취소되고 7월 말부터 8월 초가 그게 다 취소를. 확진자가 가파르게 늘고 있는 부산과 경남 창원, 진주도 오늘부터 거리두기를 3단계로 강화했습니다. 이미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진 유흥업소 단체는 해수욕장부터 폐쇄하라며 반발합니다. 하루살이나 느끼죠. 이건 팔의 목숨이죠. 이래라 저래라 그 문자 한 통에 인생이 다 우왕좌왕하죠. 울었다 슬펐다. 부산시는 이번 주말까지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면 거리두기 4단계 격상을 검토할 방침입니다. 4차 대유행에 여름철 대목이 사라지면서 피서지 상인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승훈입니다. 예, 이렇게 많은 소상공인들이 생존 위기에 몰리면서 정부 여당이 소상공인 지원 규모를 역대 최대 규모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1인당 최대 지원금을 기존의 900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올리는 안이 추진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효과가 있을지 따져보겠습니다. 윤슬기 기자, 최대 3천만 원이라고 하는데 어떤 분들이 이 정도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네, 현재까지 안에 따르면 지난해 연 매출이 6억 원이 넘고 장기간 집합금지 명령을 받은 소상공인이 3천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8년 소상공인 연 매출이 평균 2억 3,500만 원으로 집계되는데요. 코로나가 터진 작년 매출은 이보다 훨씬 줄었을 가능성이 높아서 실제로 3천만 원 지원을 받을 대상자는 극히 제한적일 것으로 보이죠. 예, 뭐 3천만 원 받는 분들은 많지 않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위기에 빠진 많은 소상공인들에게 대한 지원 규모가 늘어나긴 하는 거죠. 맞습니다. 정부 여당도 소상공인들에 대한 두텁고 폭넓은 지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 금액도 기존의 최대 900만 원에서 3천만 원, 지원 대상도 113만 명에서 191만 명으로 확대하기로 한 거죠. 그러면서 관련 예산도 기존 안보다 2배 가까이 늘어난 6조 1,800억 원으로 잠정 집계된 상황입니다. 예, 전체적으로 지원 대상이 200만 명, 뭐 상당히 많은 숫자인데 어떤 분들이 이런 지원 대상이 되는 겁니까? 네, 기본적으로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6월까지 집합금지나 영업 제한 등의 조치를 단 한 번만 받아도 지원금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영업이 너무 어려워져 가게 문을 닫은 소상공인들은 보시는 것처럼 지원 대상에서 아예 빠져 있습니다. 예. 지난해 3분기 서울시만 놓고 봐도 점포 폐업률이 16%나 되는데요. 청와대 게시판에도 1년 반을 버티다 최근 폐업을 했는데 지원금을 못 받게 됐다는 하소연들이 눈에 띕니다. 상황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이런 지원책이 나올 때마다 이런 형평성 논란도 계속 불거져 나오는데 이 지원과 별도의 손실보상 방안도 추진 중이라면서요? 그렇습니다. 이 정부의 집합금지 조치 등으로 피해를 본 업체 96만 곳이 오는 10월부터 총 6천억 원 규모의 손실보상을 받을 예정입니다. 당장 이렇게라도 하긴 해야겠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선 이런 현금 위주의 지원책을 넘어서는 새로운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란 주장이 많습니다.
지원책보다는 자영업자에 대해서 사실은 제대로 영업할 수 있고 자유롭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예, 코로나가 워낙 길어지다 보니까 이제 방역과 경제 사이에 적정한 지점이 어디인지를 정말로 고민해야 될 시점이 됐다는 뜻이군요. 그렇습니다. 예, 윤슬기 기자 잘 들었습니다. 델타 변이 확산으로 글로벌 금융시장도 충격에 빠졌습니다. 미국을 비롯해서 주요 국가 증시가 일제히 하락했고 가상화폐 가격도 내려앉았습니다. 안전자산인 달러와 국채에는 돈이 몰리고 있습니다. 공포에 휩싸인 글로벌 금융시장을 김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19 델타 변이의 급속한 확산세로 경제활동 재개도 지연될 거란 우려가 퍼지면서 지난 밤 사이 미국과 유럽 증시가 2%대의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방역 조치를 해제하고 코로나와의 동거를 선언한 영국도 델타 변이 쇼크를 피해가진 못했습니다. Well, the trigger was definitely COVID concerns. I think there is this fear that the Delta variant and other variants are posing a greater risk to the global economic recovery. And 아시아 증시는 그나마 선방했지만 여전히 조마조마한 상황입니다. 우리 코스피 지수도 0.35% 빠지면서 사흘째 하락세입니다. 경기 회복 기대감으로 상승세를 보였던 유가도 최고 7% 넘게 빠졌습니다. 주요 산유국의 증산 결정과 경기 둔화 우려가 겹쳤기 때문입니다. 델타 변이 쇼크 속에 돈은 안전자산인 달러와 국채로 몰립니다. 우리를 비롯해 신흥국 환율은 급등하고 국채 금리는 하락세입니다. 델타 변이 등에 의한 대면 수비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어서 전반적인 자산 포트폴리오가 안전자산 형태로 이동하고 있는 것으로. 반면 대표적 위험 자산인 가상화폐는 주요 국가들의 규제 소식까지 겹쳐 끝모를 추락을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한 달 만에 다시 3만 달러가 붕괴됐습니다. 세계 경제에 먹구름이 다시 들이오면서 주요국 중앙은행들이 금리 인상 시기를 예상보다 늦출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TV조선 김자입니다. 코로나로 재택근무를 포함한 비대면 활동이 점차 일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장인들도 가상현실에서 만나서 회의도 하고 연수도 한다고 하는데요. 기업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는 메타버스 이상배 기자가 전합니다. 블록 캐릭터 모양의 아바타들이 가상 공간에 모였습니다. 기업 건물을 그대로 본따 만든 가상현실 공간입니다. 출발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여의도 트윈타워 앞이고요. 가상 세계에서 비행기를 타고 행사장으로 이동하니 캠퍼스에 도착합니다. 제자리 뛰기로 출석 체크를 하고 경품 추첨은 물론 OX 게임까지 함께 즐깁니다. 국내 대기업이 소프트웨어 전문가 교육 과정으로 마친 직원들을 대상으로 가상현실에서 첫 수료식을 가졌습니다. 가보지 못한 아쉬움이 충분히 이제 뭔가 보상이 될 정도로 좀 신선한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신입 직원 교육도 가상현실에서 진행합니다. 200여 명이 함께 모여 소통하고 SNS로 해외 현지를 연결하는 랜선 여행도 있습니다. 국내 대형은행은 이번 달부터 가상 영업점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비대면 사회로 이제 급속하게 전환이 되다 보니까 메타버스에 대한 수요는 굉장히 크고 코로나로 비대면 활동이 일상화되면서 기업 문화에도 메타버스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상호입니다. 고 이건희 삼성 회장의 소장 미술품이 드디어 내일 공개됩니다. 135점 대규모 전시는 처음인데 벌써 모든 예약이 완료됐습니다. 우선 최윤정 기자 리포트로 감상하시죠. 장맛비가 그친 후 구름이 거쳐가는 인왕산의 절경을 담은 겸재정선의 인왕제색도. 청동기 시대의 붉은 간토기부터 삼국시대 백제의 일광 삼존상 등 불상과 조선의 청화 산수문의병 등 시대와 분야를 망라하는 기증품들이 내일 특별 공개됩니다. 각각의 분야별로 가장 대표할 수 있는 기증품을 선별해서 여러분께 선보였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에서 77점이, 국립현대미술관에서 58점이 전시되는데 70년대 초 이후로 종적을 감췄던 이중섭의 흰소와 또 다른 대표작 붉은 황소, 50년대 김환기의 대형 벽화용 작품인 여인들과 항아리 등 근현대 미술품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근대기의 작품 중심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기증 1주년을 기념한 전시를 끝내고 그 다음에 해외 거장전을 열 계획입니다. 코로나19가 무색할 만큼 내일부터 한 달간 예약을 오픈한 모든 시간이 매진된 상태. 국립중앙박물관과 국립현대미술관은 기증 1주년이 되는 내년 4월 하나의 공간에서 특별전을 열 계획입니다. TV조선 최윤정입니다. BTS 신곡 퍼미션 투 댄스가 자신들의 곡 버터를 밀어내면서 빌보드 핫100 정상을 차지했습니다. 임서영 기자입니다. 팬데믹 종식 이후에 미래에 대한 희망을 노래한 BTS의 신곡 퍼미션 투 댄스. 7주 연속 정상을 지키던 버터를 제치고 빌보드 핫100 1위로 데뷔했습니다. BTS가 자신들의 노래로 차트 정상을 주고받은 건데 비틀즈 이후 14번째, 그룹으로는 지난 2009년 블랙 아이드 피스 이후 12년 만의 일입니다. 특히 이번 신곡은 즐겁다, 춤추다, 평화를 뜻하는 국제 수어를 활용한 안무로 음악에 대한 청각장애인의 장벽을 낮추는 시도에 챌린지 영상 등 지지도 이어졌습니다. 지난해 9월 다이너마이트를 시작으로 10개월 2주 만에 5곡을 싱글 차트 1위에 올린 BTS. 33년 전 마이클 잭슨이 기록한 9개월 2주 다음으로 가장 빠른 대기록입니다. 매번 곡을 발표할 때마다 1위를 한다는 것은 확실하게 전 세계적으로 가장 인기 있는 새로운 차트에 2곡을 동시에 올리며 8주째 1위를 이어간 BTS는 직접 큰절을 하는 사진을 올리는 등 팬들에게 거듭 감사를 표했습니다. TV조선 임서인입니다. 강추위, 강된장, 강술, 강소주 이 단어들에 붙은 접두어 강은 순우리말로 물기 없이 말랐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강추위는 눈도 안 오고 꽁꽁 얼어붙은 추위를 가리킵니다. 강된장은 되직하게 끓인 된장이고 강술은 국찌개 같은 술적심 안주도 없이 마시는 술입니다. 흔히 깡술, 깡소주라고도 하죠. 반면 무더위, 무좀, 무논, 무지개에서 무는 물이 바뀐 말입니다. 무좀은 손발에 물기가 많아 쓴 좀이고 무논은 물고인 논을 가리킵니다. 무지개에서 지개는 문을 뜻하니까 물방울이 만든 문이죠. 그리고 무더위는 찌는 듯 견디기 어려운 더위입니다. 이 시들처럼 말입니다. 대낮에도 한 차례씩 소나기는 흐느끼더니만 암소뿔도 물러 빠진다는 7, 8월 무더위는 어쩌자고 낮가정 불이 붙었노. 나보다 절박하다고 매미들 때려온다. 나뭇잎들 죽은 듯 숨도 못 쉰다. 한반도가 열돔에 갇혔습니다. 고기압이 꼼짝 않고서 더운 공기를 압력솥 뚜껑처럼 단단히 가두었습니다. 내일은 36도까지 치솟는 강더위, 불볕더위가 온다고 합니다. 정부는 폭염 위기 경보를 경계로 올려 외출을 삼가라고 했죠. 이럴 때 바다 계곡이라도 찾으면 좀 나으련만 강릉은 서울보다 강력한 거리두기 4단계를 시작했고 제주도도 휴가객 줄이기에 나섰습니다. 일엄난 해수욕장들은 사전 예약을 받고 검역을 거쳐 들여보낸 뒤 물속에서도 마스크를 쓰라고 합니다. 기온이 28도일 때 마스크 안은 35도까지 올라간다고 하니까 기온 35도 때는 어떨까요? 휴가철이라고 선뜻 나서기가 무섭고 깨름직할 수밖에 없습니다. 소설가 최인호는 4년 연재 소설을 마치고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무의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집에 틀어박혀 하루 종일 해바라기와 참새만 바라보기도 했다죠. 요즘 말로 하면 멍때리기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접한 선씨가 그의 시몬에 불을 당겼습니다. 일 없음이 나의 할 일, 문고리 걸고 낮잠을 자네. 그 무념무상의 경지가 가톨릭 신자 최인호를 깨달음을 향한 불교 소설로 이끌었습니다. 모두가 집에 틀어박혀 있으라고 권하는 시대엔 허심평이가 더위를 나는 길입니다. 아무 일도 생각하지 않고 고요하게 머무는 마음 비우기죠. 어제 소나기 지나간 서울 하늘에 붉은 노을과 어우러졌던 쌍무지개를 하염없이 바라보던 것처럼 말이죠. 물론 시절이 그렇진 못합니다만
7월 20일 앵커의 시선은 코로나의 더위에 갇힌 시절이었습니다. 오늘도 더운 날씨에 곳곳으로는 강한 소나기가 지났습니다. 중복인 내일부터는 소나기조차 내리지 않는 볕이 강한 날씨에 더 강력한 폭염이 찾아오겠습니다. 서울이 36도까지 치솟으면서 오늘보다 4도나 더 높겠는데요. 이번 폭염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겹쳤습니다. 먼저 우리나라 상층과 하층으로 고기압이 확장해 열기가 빠져나가지 못하는 열돔 현상이 있고요. 또 중국 남쪽을 지나는 태풍으로부터 뜨거운 수증기가 우리나라 쪽으로 유입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동풍이 태백산맥을 넘으면서 서쪽 지역은 더 뜨겁게 달궈지겠습니다. 내일 대전의 한낮 기온은 36도, 전주와 광주는 3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당분간 비가 내리지 않는 맑은 날씨에 35도가 넘는 폭염이 이어지겠습니다. 더위에 지치지 않도록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7월 20일 화요일 뉴스9은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